두 번째 why 그 질문입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님은 그 얘기를 했죠. 집값 조정 국면이다. 지난 2010년부터 13년을 기억해라. 강남이 30% 이상 빠지고 버블7 용인 평촌의 대형이 38% 40%까지 빠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력 대선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 상승 막 빠진 것 같다. 막차 탄 사람들 위험하다. 연끌하지 마라. 좀 기다려. 집값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 사세요. 또는 늦어도 내년 전에는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데이터 수도권 입주 물량입니다.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이런 아이들, 거기다가 일산까지 1기 신도시들이 나라에서 정한 30년 재건축 연한이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금리입니다. 경제를 다 말아먹을 정도의 금리의 급등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결국 2022년 3월에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가와 집값에 올리는 영향들이 분명히 요동칠 거기 때문에 확률상 대선 전에 매수를 마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2022년 대선 전 내 집 마련 투자 전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각자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집 마련의 꿈일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빠르게 은퇴를 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부동산, 특히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섹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리는 뭔가, 수도권의 어떤 지역에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지역 분석,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그러면 이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왜 집을 사야 하느냐? 자, 이거 현실입니다. 제가 에로 부부라는 그 좀 약간 가장이 된 거기서도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얘기라고 합니다. 스카이 명문대를 나온 남편, 그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고속 승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는 팔고 차라리 강남으로 가서 전세로 가더라도 애 교육을 위해서 학군지로 가자. 그렇게 서울 외곽집을 팔고 강남으로 학군지 전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좋은 대학에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남편의 말을 따라서 아내도 똑같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학군지 전세로 이동을 하죠. 자, 그랬는데 이게 2년이 지나니 전세값이 오르고 그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대출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불을 지핀 거는 예전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전 서울 외곽에 살 때 같이 있던 그 친구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집을 팔았는데 우리 집은 그 2년, 3년 만에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 상승을 가져오게 되죠. 막 5억, 6억이 오르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연봉이 5, 6천이라고 하면 좋은 직장이죠. 그분들이 50%를 모아도 20년이 걸리는 그 돈이 2년, 3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 떨어진다던 그 명문대 출신, 그 잘 나가는 대기업에 승승장구하는 그 남편의 얘기를 들었던 아내가 이제는 그거를 원망을 표출하게 되죠. 우리 남편 말 들었다가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뿐인가요? 실제 집값은 이번 정권이 생기고 서울의 30평은 2배가 올랐습니다. 6억대에서 거의 12억까지. 그런데 소득은
9%, 10%. 정말 말도 안 되게 처참하게 이렇게 자산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 이거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 시기에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경험 없는 자의 조언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 제가 이거를 느낀 거는 뭐냐면 저도 회사 다니면서 퇴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는 고객사 통해서 또는 외부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을 했던 선배들을 찾아갔고요. 또는 사업을 이미 잘 하고 있는 그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의 조언을 구했고 저희 회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잘 안 된 케이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업을 이미 한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에 경험이 없는 직장인들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템이 될 것 같다고 대박이 된다 나가서 하고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과 얘기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내 집 마련,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친한 언니, 회사에 친한 형, 그분들이 과연 집을 사보고 이미 부자가 됐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을 사야 되는 이유. 아까 자산 가치의 엄청난 급등에 내가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특히 내 집 마련은 필수제란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 없다고 잠 못 주무시고 불편하신 분 있나요? 자, 그런데 내 집 마련은 어떤가요? 앞에 사례도 보듯이 내가 월세를 선택을 하든 전세를 선택하든 자가를 선택하든 독립한 성인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게 내 집 마련 또는 나의 실거주지 선정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만큼 안정성을 있으면서 리턴이 큰 거를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걸 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래요. 우리 국민의 70%가 다 부동산 자산으로 묶여있고 그 이유는 뭘까요? 안정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결국은 지금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든 팔고 내 주머니에 인포켓된 세후 수익률. 이 부분에서 아파트, 특히 내 집 마련에는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한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 3억을 사서 9억에 팔든 5억에 사서 9억을 팔든 현재 기준으로는 9억까지는 비과세, 단돈 1원의 사고도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죠. 이 비과세 구간을 9억이 아니라 현실화를 시킨 12억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비과세 구간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고 설령 9억을 초과해서 팔더라도 1주택자 또는 12억 이후에 13억, 14억에 팔더라도 생각보다 그 세율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많이 나와도 뭐 1200, 1500 정도면 2, 3억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 그 세금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에서도 봐주지 않는 비과세 혜택,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가 됐을 때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에 따라 비과세 받는 거는 무조건 챙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why, 그 질문입니다. 노쌤은 지금이라는 확신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다잖아요. 맞습니다. 저의 생각 변함이 없죠. 신임 국토부 장관님은 그 얘기를 했죠. 집값 조정 국면이다. 지난 2010년부터 13년을 기억해라. 강남이 30% 이상 빠지고 버블7, 용인, 평촌의 대형이 38%, 40%까지 빠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시간일까요? 그 시기가 다시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유력 대선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 상승 막 빠진 것 같다. 막차 탄 사람들 위험하다. 연끌하지 마라. 좀 기다려라. 집값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 사세요. 또는 늦어도 내년 전에는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 수급 중에서도 공급 부분.
자, 이 데이터 수도권 입주 물량입니다. 2018년 25만 세대가 넘게 나왔던 그때 수도권은 가격이 내렸죠. 2019년, 20년 여기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뽑은 데이터인데 아실에서는 13만 세대가 적정 공급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하지만 공급 물량이 13만 이상 나왔던 2019년, 20년 2019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다시 서울과 수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2020년은 연초 이후에 계속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 말은 13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 15만 이상이 나와야지만 가격에 안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지금 데이터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그전 데이터들은, 그전 정권에서는 13만 정도만 되면 수도권이 가격에 안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멸실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멸실이 뭐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짓기 위해서 때를 부수는 거예요. 실제 공급 1000세대가 나오면 이미 조합원들이 700세대, 800세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또는 뭐 리모델링 이런 개발지에 헐고 새로 짓는 게 결국 그 멸실이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아파트의 혼란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고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니까요. 1980년대 서울 올림픽 전후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이미 공급을 계획을 했던 그리고 그게 입주를 했던 1990년대 초부터 중반 1기 신도시 200만 호가 8, 9년 동안 공급이 폭탄이 나옵니다. 이때 가격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30년이 되는 1기 신도시들이 나온다는 거죠.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이런 아이들. 거기다가 일산까지 1기 신도시들이 나라에서 정한 30년 재건축 연한이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충분한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계속 그 만들어지는 것도 멸실을 통해서 가격대 있고 지금 분양한 애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 서울 핵심 지역 또는 수도권 핵심 지역에 물량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멸실 물량이 과도하다 했던 그 공급량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금리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1%, 0%대 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주담대 대출은 이미 4%에서 5%까지도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겠냐? 니네 대출 없으면 어떻게 집 사? 이러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DSR 규제가 내년에 시행이 되고 LTV, DTI 나름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는 다 유동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또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많고 이분들의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상업용 부동산은 국토부에서 얘기한 대로 금리가 올랐을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좀 더 빠르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 삼성증권에서 분석한 주택가격과 금리에 따른 상관관계 수도권은 0.69, 서울은 0.69 조금 더 적고 전국 아파트 주택가격은 0.85 전국 가격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영향을 서울보다는 좀 더 많이 받는다는 거. 그렇지만 금리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의 요인은 맞고 일시적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급격한 급등 금리가 아닌 경제위기, 금융위기나 외부 충격에 의한 관리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고 하면 경제를 다 말아먹을 정도의 금리의 급등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버틸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수급 심리 지금 매수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 수급 부분에서도 잠시 눌러있고 대출 규제로 지금 쪼고 있는데 결국 2022년 3월에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의 두 후보시죠. 자, 이분들은 성향은 다르지만 집값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은 바뀌고
1, 2년이 아니라 3, 4년 후에 좀 짧게 이렇게 빨리 공급을 당겨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푼다. 재개발 규제를 계속 푼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결국은 대선 전국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역 개발 호재들이 아마 만무할 겁니다. 이분들 결국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심을 잡아야 되고 개발 호재, 그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뭐 대기업 이전이 또는 교통의 개선이 있다. 이런 걸로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대선 직전 또는 직후에 전국 집가, 땅값은 무조건 올랐다는 거예요. 집가가 오른 것도 서울, 수도권 또는 광역도시의 큰 지역들의 가격을 또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게 그 대선의 부작용이었어요. 실제 우리가 대선은 아니었지만 지방선거,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 갑자기 단기 급등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풀 거라고 공언을 해놓고는 오히려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전략지구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당의 성격이 아니라 결국 지금 같은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상승이 오면 이 수급을 특히 수요를 막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당이 되냐 상관없이 이번 대선 전에는 아마 개발지 중심으로 또는 지역 중심으로 집가와 집값에 올리는 영향들이 분명히 요동칠 거기 때문에 확률상 대선 전에 매수를 마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왔어요. 동그라미의 의미. 서울에서 재개발. 은평구가 안 들어갔네요. 은평구도 재개발 많고 수색 증산 아닙니다. 요거는 저만 알 것 같아요. 누구도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때려 맞춰보시죠. 오, 방금 소름. 바로 맞췄어. 와. 자, 선물 또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베트남의 G7 커피.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용산을 시작으로 그 옆에 있던 금호동, 그리고 또 옆에 있던 DMC 파크뷰 자이, 서대문, 그리고 영등포, 양평동, 구축, 벽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보면 사는 지역이 중요해요. 제가 이때 초기에 마용성을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후암동 빌라를 하나 샀었고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성동구, 그리고 서대문구, 이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 살고 직장이 어디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보이거든요. 그 동네가 제일 편해, 나는. 이게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 동네가 좋아서 이 동네를 추천하는데 아닌 것 같아. 자기 동네가 너무 좋대요. 금천구 구민의 얘기입니다. 아, 저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똑같아요. 저도 부산 사상 살 때 우리 동네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서 자, 이런 지역들 보면은 제가 그리고 나서 회사가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위례로 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죠, 그때. 그때 샀던 데가 위례, 미사, 강동, 송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투자 컨설팅을 하니까 뭐 수도권이든 다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직장 위치 정말 중요합니다. 첫 직장을 또 어디로 가느냐가 자기 향후에 어디 사느냐, 그리고 자산의 가치도 아마 크게 좀 차이를 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상경을 했기 때문에 집 가까운, 회사 가까운 쪽에 빌라라도 하나 샀던 거예요, 저도. 결국 저희는 행운아라는 거예요. 인구 5,100만에 51%가 사는 그 수도권에서도 그 중에 960만이 사는 서울. 근데 5천만만 서울을 보느냐? 아니죠. 중국, 싱가포르, 홍콩, 화교들. 거기다가 뭐 동남아, 미국, 전 세계 또는 뭐 이제 개도국 중심이긴 해요. 중국. 이러한 개도국의 부자들은 선진국 또는 좀 더 안정 자산에 매수를 해놓는 거죠. 그게 에셋 파킹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파킹을 해놓는다.
그래서 에셋파킹. 앞으로 서울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런 동남아 전문이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사이공강 또는 하노이의 호안게임 호수뷰 보이고 한강뷰처럼 사이공강뷰 나오는 거기에 30평대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억. 국민소득은 우리의 10분의 1인데 말레이시아 18억, 태국 16억. 저는 서울이 싸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만 있으니까 서울이 뭐 개거품이다. 이거 뭐 우리 소득으로 안 된다. 홍콩 30억 기본. 방 하나짜리 30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도시는 다 올라요 지금. 거기다가 서울은 저는 저평가됐다고 봐요. 또 왜 저평가가 있죠? 북한 디스카운트요. 우리는 여기에 분단국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는 사는데 미군들은 한국이 위험지역으로 돼 있어서 추가수당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코스피 다 빠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또 개선이 되고 혹시나 이제 통일이 되면 진짜 서울은 날아갈 겁니다. 아마 뭐 지금 이런 분들 있어요. 통일되면 최고 수혜지가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통일되면 최고 수혜지는 서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파주나 철원이나 연천 뭐 이런 적경지가 호재는 맞아요. 근데 최고는 결국은 북한도 일자리, 돈을 위해서 평양으로 갈 게 아니라 통일되면 서울로 올 거예요. 이분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셋 파킹은 수도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서울이라는 이 단어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서울, 도봉 살래, 분당 살래, 광명 살래, 구로 공단에 살래. 인서울 여기에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이 서울이란 개념이 지금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평촌, 분당, 이런 1기 신도시들 또는 판교 위례 2기 신도시들, 이제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들 이런 애들도 거의 뭐 서울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그냥 서울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신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수익률도 같이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신축입니다, 신축. 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부족한 거고요. 새 아파트가 부족한 겁니다. 사람은 한번 내가 만족을 해버리면 그 이상이나 약간의 이하는 갈 수 있지만 지금 수준의 밑으로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13평에 살다가 30평대로 오니까 진짜 20평대는 집으로 안 보여요. 지금 4년 동안 새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5년이 넘어간 아파트는 아파트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안 가도 되는데 차라리 경기도 신도시 살더라도 무조건 새 아파트예요, 저는.